40년 전 비 내리던 그날, 나는 역 플랫폼에서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오지 않을 사람을. 남편을 떠나보낸 지 3년. 조용히 살아가던 어느 비 오는 오후, 우편함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40년 전 부모의 반대로 헤어진 첫사랑. 그리고 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잊지 못했습니다. 편지 한 장이 열어젖힌 40년 묵은 사랑의 무덤. 이것은 한 통의 편지로 시작된 끝나지 못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첫사랑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나는 박수진. 올해 58. 3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이제는 혼자 이 큰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고 믿고 싶었던 오후였죠.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을비 특유의 차갑고 고요한 빗소리.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털실의 부드러운 감촉.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뜨개바늘 소리. 나는 이런 단순한 반복 작업이 좋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손만 움직이면 머릿속이 텅 비는 기분이 들거든요.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게 내게는 위안이었습니다. 탁상 시계가 오후 3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40년 전 내가 서울역 플랫폼에서 그를 기다리던 바로 그 시각. 매년 이맘때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기억이지만 나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입 밖으로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또 비가 온다고. 혼잣말이 늘어난 건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대답해줄 사람이 없어도 말을 해야 집안이 너무 적막하지 않거든요. 돌아가신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민수 씨, 그이는 비 오는 날을 좋아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차 한 잔 마시는 게 소소한 행복이라고 했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에게 정말 잘해준 사람.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는 늘 다른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때 철컥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 우편함에서 나는 소리. 나는 뜨개질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빳빳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드니 몸이 정직하게 반응하더군요.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어디선가 소리가 나고 계단을 오를 때면 숨이 찹니다. 현관으로 걸어가며 나는 창밖의 빗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규칙적이면서도 불규칙한 리듬. 자연의 소리는 이래서 좋습니다. 계산되지 않은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에 스쳤습니다. 광고 전단지 몇 장이 보였고 그 사이에 낡은 봉투 하나가 끼어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그 봉투는 달랐습니다. 요즘 흔히 보는 흰색 사무용 봉투가 아니었어요. 옅은 베이지색, 오래된 종이 특유의 색감. 손으로 만진 순간 종이의 질감이 느껴졌습니다. 두껍고 거칠고 세월의 무게가 묻어나는 촉감.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왜 떨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직 뭔지도 모르는데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마치 본능적으로 알아차린 것처럼.
봉투를 뒤집어 받는 사람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박수진님 귀하. 요즘은 거의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귀하라는 단어. 격식을 차린 옛날 방식의 호칭. 그것만으로도 이 편지가 오래전에 쓰인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이 없었습니다. 주소도 없었습니다. 우표도 소인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직접 우편함에 넣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오래된 종이에서 특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마치 오래된 책을 펼쳤을 때 나는 그 은은하고 약간 퀴퀴한 냄새, 시간의 냄새, 기억의 냄새. 나는 봉투를 들고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내려다봤습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뭔가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 봉투를 열면 내 평온한 일상이 흔들릴 것 같은 불길한 예감. 아니, 불길하다기보다는 운명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봉투의 끝을 쓰다듬었습니다. 까슬까슬한 종이의 질감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바스락 하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봉투 안에서 편지지 2장이 나왔습니다. 역시 오래된 종이였습니다. 손글씨로 빼곡하게 쓰인 글씨, 정성스러운 글씨체, 떨리면서도 또박또박 쓴 흔적이 보이는 글씨. 첫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진 씨라는 호칭. 아니, 이제는 박수진 님이라고 불러야겠다는 문장. 그 순간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 씨, 나를 그렇게 부르던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40년 전 대학 시절 비 오는 날마다 우산을 씌워주던 그 사람. 한강공원에서 치킨을 먹으며 미래를 꿈꾸던 그 사람. 그날 역에 오지 않았던 그 사람.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편지지가 바스락바스락 소리를 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말랐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지금 병원 침대에 누워 이 글을 쓰고 있다는 문장. 의사가 길어야 한 달이라고 했다는 고백.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단 하루도 잊은 적 없었다는 고백.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을 참으려고요. 하지만 눈꺼풀 사이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의 감촉. 차갑고 뜨겁고 짠맛이 느껴졌습니다. 강준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를 기억하는지 모르겠다는 조심스러운 물음과 함께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준혁 씨, 40년 만에 소리내어 부르는 이름.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그 이름은 기도처럼 들렸습니다. 주문처럼 들렸습니다. 강준혁, 나의 첫사랑, 나의 첫 이별, 평생 잊지 못한 사람. 편지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서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나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종이의 까슬까슬한 감촉이 가슴팍에 닿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쿵쾅쿵쾅.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소리. 그리고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기억. 40년 동안 꽁꽁 얼려두었던 기억들이 편지 한 장에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985년 여름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23이었습니다. 국문과 2학년. 문학을 사랑했고
작가를 꿈꾸던 평범한 여대생이었죠. 그날도 비가 왔습니다. 여름 소나기. 갑자기 쏟아지는 빗줄기에 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산도 없이 도서관에서 나온 나는 비를 피할 곳을 찾아 두리번거렸습니다. 머리카락이 금방 젖었습니다. 이마에 빗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옷도 젖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고 불쾌한 느낌. 나는 서둘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내 위로 우산을 펼쳐 들었습니다. 같이 쓰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키가 큰 남학생이 서 있었습니다. 짧은 머리, 두꺼운 뿔테 안경, 수줍은 미소. 그가 바로 강준혁이었습니다. 처음 본 순간은 이상하게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남학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맑고 따뜻한 눈빛, 진심이 담긴 눈빛. 나는 사양했습니다. 낯선 남자와 우산을 같이 쓴다는 게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그는 고집스럽게 우산을 내 위에 받쳐들고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온다며 어디까지 가냐며 물었습니다. 나는 신촌 쪽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도 같은 방향이라며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강요하는 느낌이 아니라 제안하는 느낌. 거절하기 어려운 친절함이 있었습니다. 결국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우산 아래 두 사람. 처음에는 서먹했습니다. 나는 우산 끝에 붙어서 걸었고 그는 반대편 끝에서 걸었습니다. 우산 중간은 텅 비어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나는 우산 안쪽에 있는데 왼쪽 어깨가 자꾸 젖는 거예요. 고개를 돌려보니 그가 우산을 내 쪽으로 많이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오른쪽 어깨는 비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내가 우산을 그쪽으로 밀려고 하자 그가 손으로 막았습니다. 자신은 괜찮은데 나는 감기 걸리면 안 된다는 말과 함께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따뜻한 것이 가슴 안에서 번지는 느낌.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나는 얼굴을 붉히며 물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냐고.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강준혁이라고, 경영학과 3학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크고 단단하고 믿음직한 손. 나도 소개했습니다. 박수진, 국문과 2학년이라고. 그가 안다고 했습니다. 순간 나는 놀라서 그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아냐고 물었죠. 그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귀가 빨개지는 게 보였습니다. 우연히 들었다고, 도서관에서 들었다고 변명했습니다. 나는 웃음이 났습니다. 그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나쁜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귀여운 거짓말이었죠. 그렇게 우리는 빗속을 함께 걸었습니다. 우산 하나를 나눠 쓰고 어색한 침묵도 있었고 어색한 대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우산 양 끝에서 걷던 우리가 어느새 우산 중간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팔이 스칠 듯 말 듯한 거리, 그의 체온이 느껴지는 거리. 신촌역에 도착했을 때 나는 아쉬웠습니다. 더 걷고 싶었습니다. 이 비가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가 우산을 건네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괜찮다고 금방이라고 사양했습니다. 그가 잠시 망설이더니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볼 수 있겠냐고.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나는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안은 채로 그때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그의 목소리, 그의 온기, 그의 미소,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내 마음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23세 수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나눠 쓰던 그 설레던 수진이가 나는 눈물을 닦고 다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고 떠난 그날을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는 고백. 함께 떠나자던 나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한 겁쟁이였다는 자책.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서울역, 빗속, 3시간의 기다림.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기억한다고, 모두 기억하고 있다고 중얼거렸습니다. 혼잣말인지 기도인지 알 수 없는 중얼거림이었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정해준 여자와 결혼했다는 이야기, 아들 하나를 두었다는 이야기, 좋은 남편은 아니었지만 최선을 다해 살려고 노력했다는 고백, 그도 결혼했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대학 동창을 통해서 재벌가 딸과 결혼했다고,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다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사흘 동안 방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나였다는 고백을 읽었을 때 내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편지지 위로 눈물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잉크가 번지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나도 결혼했고 아이도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안도하면서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는 그의 고백. 나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남편 민수 씨와 함께 찍은 사진, 웨딩 사진, 딸 은지를 안고 찍은 사진,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 하지만 그 행복은 온전한 행복이었을까요? 돌아가신 남편에게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준 사람. 하지만 나는 내 마음 전부를 주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변명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선택할 수 없는 것을. 다시 편지로 돌아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내 남편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문장. 그때 찾아가야 했을지도 모른다는 후회. 3년 전 민수 씨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을 맞이하며 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준혁 씨는 잘 지내고 있을까? 하지만 자신 역시 병들어 있었고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다는 마지막 문장.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 함께 할 수 있었던 시간, 사랑할 수 있었던 시간, 우리는 모두 놓쳐버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비처럼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나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편지를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봉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추가로 명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민우, 건축사무소 대표. 민우, 준혁 씨의 아들. 원한다면 아들이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전해줄 거라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명함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만나야 할까? 준혁 씨의 아들을. 준혁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할까? 두려웠습니다. 그의 삶을 알게 되는 것이 내가 없었던 40년의 시간을. 하지만 동시에 간절했습니다. 알고 싶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았는지. 마침내 나는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명함의 번호를 한 자리씩 눌렀습니다. 삐, 삐, 삐.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신을 강민우라고 소개하는 차분하고 안정된 목소리. 준혁 씨의 목소리와는 달랐지만 어딘가 비슷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떨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박수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어제 편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따뜻하고 이해하는 듯한 목소리. 박수진 님이냐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만날 수 있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만나고 싶다고, 그의 아버지에 대해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내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내일 만나자는 제안이 왔습니다. 조용한 카페가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메모지에 주소를 적었습니다. 손글씨가 흔들렸습니다. 40년 만에 떠나는 여행. 준혁 씨에게로 가는 여행.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 테이블에는 남편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받은 준혁 씨의 편지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두 남자, 내 인생에 있었던 두 남자. 한 사람은 내가 사랑했던 사람. 한 사람은 나를 사랑해준 사람.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민수 씨는 이해해주겠냐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민수 씨라면 이해해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준혁 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25세 그, 우산을 씌워주던 그, 한강에서 함께 웃던 그,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나는 아직도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내일 나는 그의 아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살았던 40년을 듣게 될 것입니다. 비는 밤새 내렸습니다. 그날의 비처럼.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새벽 5시.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비는 그쳤습니다. 대신 안개가 자욱하게 낀 아침이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밤새 뒤척였습니다. 준혁 씨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25세 그,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늙어갔을지 상상해 봤습니다. 흰머리가 섞인 모습, 주름진 얼굴. 하지만 여전히 따뜻한 눈빛일 거라고 상상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58배 내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가의 주름, 입가의 팔자주름, 처진 뺨선. 나도 늙었습니다.
그가 기억하는 23세 수진이는 이제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대로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평소 입던 편한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나는 검은색이나 회색 옷만 입었습니다. 무채색의 삶, 색깔이 빠진 일상.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꺼냈습니다. 민수 씨가 사준 옷이었습니다. 이 색이 나한테 잘 어울린다고 했던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블라우스를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조금은 나아 보였습니다. 화장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손이 떨려서 입술선이 삐뚤어졌습니다. 휴지로 닦고 다시 발랐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흰머리가 많이 섞였습니다. 염색을 해야 하는데 귀찮아서 미뤘었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염색한 머리카락이 부러웠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지갑, 휴대전화, 손수건, 그리고 준혁 씨의 편지. 그 편지를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게 꿈이 아니라는 것을. 현관을 나서기 전 남편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다녀오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단지 과거를 정리하고 오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듯한 미소.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께 주소를 말했습니다. 기억의 정원이라는 카페로 가달라고.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아침,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학생들, 모두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40년 전에 멈춘 것 같았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카페였습니다. 기억의 정원이라는 간판. 낭만적인 이름이었습니다. 문을 열기 전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그냥 이야기를 들으러 가는 거라고. 용기를 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종소리가 땡그랑 울렸습니다. 아늑한 분위기였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낮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쇼팽의 녹턴, 준혁 씨가 좋아하던 곡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그가 나를 발견하고 일어섰습니다. 준혁 씨와 닮았습니다. 눈매가, 코선이, 입꼬리의 모양이. 하지만 더 세련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 단정한 헤어스타일. 그가 나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확신에 찬 미소. 박수진 님이 맞냐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는 처음 만나는데. 내가 되물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께서 사진을 보여주셨다고. 옛날 사진이었지만 눈빛은 변하지 않더라고 말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준혁 씨가 내 사진을 간직하고 있었다니. 40년 동안. 나는 강민우 씨냐고 확인했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크고 단단했습니다. 준혁 씨의 손처럼.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우 씨가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나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잔을 제대로 잡을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한 침묵.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편지를 받았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어제 받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읽으시는데 많이 힘드셨을 거라는 그의 말에 나는 힘들었다기보다는 40년 전으로 돌아간 기분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타임머신을 탄 기분. 젊은 날로 사랑했던 날로 돌아간 기분. 민우 씨는 가방에서 오래된 앨범 한 권을 꺼냈습니다. 낡은 가죽 표지.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앨범. 아버지께서 이것도 보여드리라고 하셨다며 건넸습니다. 앨범을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물리적으로도 무거웠지만 감정적으로도 무거웠습니다. 40년의 무게. 손이 떨렸습니다. 앨범을 펼치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간절했습니다. 천천히 첫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1985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젊은 준혁의 모습, 캠퍼스에서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는 모습, 25의 내가 사랑했던 목이 메었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나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내 사진이 있었습니다. 23의 나, 캠퍼스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모습, 햇살이 내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사진을 찍힌 줄도 몰랐습니다. 이 사진을 언제 찍은 거냐고 물었습니다. 민우 씨는 아버지께서 몰래 찍으셨다고, 나를 처음 본 날부터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준혁 씨가 나를 몰래 찍었다니, 첫눈에 반했다는 그 말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사진 속 나는 정말 젊었습니다. 피부는 탱탱했고, 머리카락은 풍성했고, 눈빛은 맑았습니다. 아직 세상의 아픔을 모르던 나, 사랑만을 믿던 나, 손으로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사진지의 감촉. 하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혁 씨의 시선,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선명하게, 마치 어제 일처럼. 1985년 봄, 도서관.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 필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대 문학사 수업 준비였죠.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는 오후였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기분 탓이려니 했습니다. 다시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은 계속 느껴졌습니다. 따뜻한 시선, 호기심 어린 시선, 설레는 시선. 그게 준혁 씨였다는 걸 나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비가 왔습니다. 우산을 나눠 쓰고 함께 걸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우 씨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다음 사진도 보라고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캠퍼스에서, 한강에서, 카페에서, 영화관 앞에서 모든 순간이 되살아났습니다. 한강공원에서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는 사진. 치킨과 맥주가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한 표정으로. 이 사진은 누가 찍어준 거냐고 물었습니다. 민우 씨는 아버지 친구분이 찍어주신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이 기억났습니다.
1985년 여름, 너무 더운 날이었습니다. 준혁 씨가 한강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쐬러 가자고. 우리는 돗자리를 깔고 앉았습니다. 치킨을 시켰습니다. 맥주도 마셨습니다. 젊은 날의 소박한 행복. 내가 물었었죠. 준혁 씨는 졸업하면 뭐 하고 싶냐고. 그는 작은 회사라도 차리고 싶다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작가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가 훌륭한 작가가 될 거라고, 내 글을 봤다고, 도서관에서 문예지에 실린 단편 소설을 읽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내 글을 읽었다는 말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사실 자신은 첫눈에 반했다고, 도서관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그랬다고 고백했습니다. 내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나도 고백했습니다. 비 오던 그날부터 계속 생각났다고. 그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 나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가 나랑 사귀어 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한강의 석양이 우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나는 앨범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우 씨는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기다려 주었습니다. 이 사진들이 모두 그때 찍은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민우 씨는 아버지께서 평생 간직하신 거라고, 어머니도 모르게 그랬다고 대답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준혁 씨가 평생 이 사진들을 숨기고 살았다니.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단풍길을 걷는 사진. 1985년 가을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손을 꼭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길, 붉고 노란 색깔들. 우리는 느리게 걸었습니다.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말했었죠.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준혁 씨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함께 있으면 매일이 영원이 될 거라고. 하지만 그때 누군가 준혁 씨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돌아봤습니다. 우아한 차림의 중년 여성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준혁 씨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준혁 씨의 어머니는 나를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마치 벌레를 보듯이. 이 학생이 내가 말하던 그 여자냐고 물었습니다. 준혁 씨는 당황하며 지금 여기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내 이름을 물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박수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집안을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택시 운전을 하신다고 말하려는 순간 그녀는 내 말을 잘랐습니다. 더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이. 준혁을 데리고 가자고, 아버지께서 기다리신다고 말했습니다. 준혁 씨가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는 단호한 명령.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준혁 씨는 나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먼저 가봐야겠다고,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하고는 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발밑에, 머리 위에, 사방에. 마치 내 마음도 함께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다고. 민우 씨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나를 인정하지 않으셨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원하는 며느리감이 아니었다고,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으니까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말하면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팠습니다. 민우 씨는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일기장 일부라고 나와 관련된 부분만 복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일기장, 준혁 씨의 일기장, 그의 생각, 그의 감정이 담긴. 손이 떨렸지만 받아들었습니다. 펼쳤습니다. 1985년 12월 15일. 오늘도 부모님과 싸웠다는 문장. 수진을 포기하라고 하신다는 문장.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이미 정혼녀도 정해놓으셨다는 문장. 재벌가 딸이라는 문장. 정혼녀. 그 단어가 칼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수진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했다는 고백.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회사를 물려받으려면 가문의 보탬이 되는 결혼을 해야 한다고 했다는 문장. 일기를 더 읽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준혁 씨가 겪었을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민우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뒤로 아버지께서 전화하셨다고, 함께 도망가자고, 나는 기억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전화박스에서 걸려온 전화, 떨리는 목소리, 도망치자고, 함께 떠나자고, 서울을 떠나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가자고 말했던 준혁 씨. 나는 울면서 대답했었죠. 정말 그럴 수 있냐고. 그는 자신이 선택한 건 나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믿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떠날 수 있을 거라고. 모레 서울역에서 오후 3시라고 약속했습니다. 나는 꼭 나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약속한다고 꼭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1985년 12월 17일 서울역. 나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역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매서운 겨울비. 우산을 가져왔어야 했는데 너무 긴장해서 잊어버렸습니다. 플랫폼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지나갔습니다. 기차가 들어오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준혁 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3시가 되었습니다. 약속 시간. 나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오지 않았습니다. 비는 점점 세게 내렸습니다. 내 옷은 금방 젖었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4시, 5시, 6시.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준혁 씨는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떨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불안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올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계속 말했습니다. 영무원이 다가왔습니다. 괜찮냐고, 많이 젖었다고 걱정했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 9시. 나는 마침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준혁 씨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민우 씨의 말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집에 갇혀 계셨다고. 할아버지께서 아버지를 방에 가두셨다고.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강제로 정혼식을 올리셨다고 했습니다. 그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고 싶었지만 올 수 없었습니다. 알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우연히 들었다고. 그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그 소식을 들었을 때를 기억합니다. 친구의 전화였습니다. 준혁이 결혼한다고 재벌가 딸이랑. 전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 씨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그날을 후회하셨다고. 나도 말했습니다. 나도 평생 그를 잊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처음으로. 다른 사람과 결혼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그가 있었다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에게 미안했습니다. 민우 씨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같았다고. 어머니에게 죄송했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었다고.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40년의 무게가 느껴지는 침묵. 그의 어머니는 알고 계셨냐고 물었습니다. 민우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외로워하셨다고.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아셨다고. 하지만 의무는 다하셨다고. 5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내 탓이라고. 민우 씨는 아니라고.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민우 씨는 마지막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아버지께서 나에게 쓰셨지만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라고.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40년 동안 써오신 거라고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480개월, 약 14,600일. 그는 그 긴 시간 동안 나를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쓰신 것 같다고. 보내지는 못하셨지만 그랬다고 민우 씨가 설명했습니다. 봉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사랑의 무게, 그리움의 무게. 카페를 나섰습니다. 밖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하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민우 씨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민우 씨는 아니라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헤어지기 전 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봉투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보내지 못한 편지들. 이제 나는 그 편지들을 읽을 것입니다. 그가 살았던 40년을 함께 걸을 것입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두툼한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이 안에 40년이 들어 있습니다. 준혁 씨가 살았던 40년, 내가 없었던 40년, 나를 그리워했던 40년. 손이 떨렸습니다. 열기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간절했습니다. 차를 한 잔 준비했습니다. 따뜻한 차. 오늘 같은 날에는 뜨거운 게 필요했습니다. 손으로 컵을 감쌌습니다.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수십 통의 편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각각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6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거의 40년. 나는 편지들을 날짜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부터 읽고 싶었습니다. 시간 순으로 그의 삶을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손글씨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1986년 1월 10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결혼식을 올린 지 2주가 지났다는 문장.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결혼식? 그가 다른 여자와 결혼한 지 2주. 매일 밤 나를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고백. 나도 그랬습니다. 매일 밤 울었습니다.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날 역에 가지 못한 자신을 용서해달라는 애원. 편지지를 꽉 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자신은 겁쟁이였다는 고백. 부모님을 거스를 용기가 없었다는 고백. 알아요. 당신이 겁쟁이였다는 것. 하지만 나를 선택할 용기가 없었다는 마지막 문장. 눈물이 흘렀습니다. 편지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미안하다는, 정말 미안하다는 거듭되는 사과. 나도 미안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혼잣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혁 씨에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신혼집에서 창밖만 바라보고 있다는 고백. 아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 않는다는 고백. 나의 목소리만 들린다는 고백.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도 아팠구나. 나만큼이나 아팠구나. 이 편지를 쓰는 것만이 유일한 위안이라는, 나에게 말을 건네는 기분이 든다는 고백. 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40년 전 그가 쓴 편지. 하지만 지금 내 손에 있는 편지. 다음 편지를 펼쳤습니다. 1987년 6월 3일. 수진아, 오늘 아들이 태어났다는 문장. 민우 씨, 오늘 만난 그 남자가 태어난 날. 민우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문장. 백성을 사랑한다는 뜻이라는 설명. 좋은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안아도 기쁨보다는 무게감이 느껴진다는 고백. 왜 무게감이었을까요? 이 아이에게는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는 문장. 준혁 씨는 좋은 아버지였을 겁니다. 민우 씨의 눈빛에서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선택하지 못한 삶을 이 아이만큼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싶다는 바람. 마음이 아팠습니다. 준혁 씨는 선택할 수 없었죠. 우리 둘 다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편지를 하나하나 읽어나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1992년 10월 20일. 수진아, 오늘 우연히 당신을 봤다는 문장. 나를 봤다고? 언제? 어디서? 백화점에서였다는 설명. 남편과 딸과 함께 있더라는 묘사. 백화점. 1992년. 그때 나는 결혼한 지 4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딸 은지는 2살이었죠. 당신은 행복해 보였다는 고백. 행복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행복한 척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웃는 얼굴을 보니 안심이 되면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는 그의 고백. 나는 그날을 기억하려 애썼습니다. 1992년 10월. 백화점. 민수 씨와 은지와 함께.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은지의 옷을 사러 갔었습니다. 민수 씨가 은지를 안고 있었고 나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었구나. 준혁 씨가. 나는 당신에게 다가가지 않았다는 고백. 당신의 행복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는 이유.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당신이 다가왔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놀랐을 겁니다. 당황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반가웠을지도 모릅니다. 편지들은 계속되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때로는 더 자주. 준혁 씨는 꾸준히 편지를 썼습니다. 보내지 못하는 편지를. 2003년 3월 12일. 수진아, 오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문장. 그의 아버지. 우리를 갈라놓았던 그 사람. 임종 직전에 자신을 부르시더니 내 인생을 망쳤다고 말씀하셨다는 기록. 늦은 후회였습니다. 자신은 아니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알고 계셨다는 고백. 평생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부모는 다 압니다. 자식의 마음을. 그분은 마지막으로 미안하다고 하셨다는 기록.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도 부모였겠죠. 아들을 위한 선택이라고 믿었겠죠. 2010년 7월 8일. 수진아, 오늘 윤희가 세상을 떠났다는 문장. 윤희, 준혁 씨의 아내. 그의 정혼녀였던 사람. 암이었다는 설명. 마지막까지 원망 한마디 하지 않았다는 기록. 착한 사람이었나 봅니다. 오히려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을 찾아가라고 말했다는 그녀의 마지막 말. 울컥했습니다. 그 여자는 알고 있었구나.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안했습니다. 그 여자에게. 이름도 모르는 그 여자에게. 하지만 나는 갈 수 없었다는 고백. 당신에게는 남편이 있었고 자신은 이미 늙어버렸다는 이유. 2010년. 그때 나는 아직 민수 씨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2022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만약 준혁 씨가 그때 찾아왔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2022년 5월 2일. 수진아, 당신의 남편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문장. 슬펐습니다. 정말 슬펐습니다. 민수 씨는 좋은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이기적이게도 한편으로는 희망을 품었다는 고백. 희망? 무슨 희망이었을까요? 이제 당신을 찾아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물음. 40년이 지났지만 이제는 당신에게 다시 고백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소망.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혁 씨, 당신은 나를 찾아올 생각을 했었구나. 왜 오지 않았나요? 왜 문을 두드리지 않았나요? 다음 편지를 펼쳤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2022년 6월 15일. 수진아, 나는 오늘 당신 집 앞까지 갔었다는 고백. 무슨 말인가요? 택시를 타고 당신이 사는 동네로 갔다는 문장. 주소는 알고 있었다는 설명. 어떻게 알았을까요? 공통 친구가 있었으니까. 당신 집 앞 정원에서 당신이 꽃을 가꾸고 있더라는 묘사. 2022년 6월. 그때 나는 장미를 심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가 좋아하던 꽃이었습니다. 60대가 된 당신을 봤다는 문장. 흰머리가 섞였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는 고백. 나는 그때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늙은 내 모습이 싫었거든요. 나는 당신에게 다가가려고 했다는 고백. 용기를 냈다는 고백. 왜요? 왜 다가오지 않았나요? 하지만 당신 딸이 나왔다는 이유. 당신과 딸이 함께 웃는 모습을 보니 발걸음을 돌렸다는 설명. 은지. 그때 은지가 놀러 왔었나 봅니다. 이제 와서 당신의 평온을 깨뜨릴 순 없다고 생각했다는 고백. 아니에요. 깨뜨려도 괜찮았어요. 나는 당신을 만나고 싶었어요. 미안하다는 사과. 나는 또 겁쟁이가 되었다는 자책. 나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도 만나지 못했을까요? 2022년 6월, 당신이 내 집 앞에 있었는데 나는 몰랐습니다. 만약 그때 고개를 들었다면, 만약 대문 쪽을 봤다면, 우리는 만날 수 있었을까요? 2023년 1월 5일, 수진아, 오늘 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았다는 문장.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사기라는 진단. 치료를 받아도 1-2년이 한계라는 의사의 말. 아니에요. 안 돼요. 두렵지는 않다는 고백. 오히려 이제 곧 당신을 만날 핑계가 생긴 것 같다는 비틀린 안도감. 무슨 소리예요? 죽기 전에 꼭 한번 당신에게 내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간절함. 나도요. 나도 당신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2024년 6월 10일. 수진아, 몸이 많이 안 좋아졌다는 고백. 편지의 글씨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쓰기 힘들었을 겁니다. 손도 잘 떨려서 글씨 쓰기가 힘들다는 문장. 보입니다. 글씨에서 느껴집니다. 당신의 고통이. 하지만 이 편지만큼은 꼭 써야겠다는 의지. 왜요? 왜 그렇게 힘들게 편지를 쓰나요? 민우에게 모든 걸 고백했다는 기록. 평생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다고. 민우 씨, 오늘 만난 그 착한 남자. 민우는 놀랐지만 이해해주더라는 안도감. 좋은 아들이었습니다. 당신을 닮은 아들. 이 편지들을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기록. 고마워요, 민우 씨. 전해줘서. 당신이 이 편지들을 읽을 때 나는 이미 없을 거라는 예견.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다는 위로. 이 편지들이 내 마음을 대신 전해줄 거라는 믿음. 전해졌어요. 당신 마음 잘 전해졌어요. 마지막 편지만 남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펼칠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편지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밖은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준혁 씨도 저 별들을 봤을까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를 펼쳤습니다. 2024년 9월 25일. 수진아, 이게 내가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 같다는 문장. 글씨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손도 잘 안 움직이고 의식도 가물가물하다는 고백.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 상태에서 편지를 쓰다니. 40년 동안 당신을 사랑했다는 고백. 나도요. 다른 여자와 결혼했고 아들도 낳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당신이 있었다는 고백. 나도 그랬어요. 다른 사람과 결혼했고 딸도 낳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당신이 있었어요. 미안하다는 거듭된 사과. 그날 역에 가지 못한 것. 괜찮아요. 용기 없이 당신을 혼자 두고 떠난 것. 이해해요. 평생 당신을 찾아가지 못한 것. 나도요. 나도 당신을 찾아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는다는 고백. 당신을 사랑했던 그 시간들, 그 기억들은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었다는 고백. 나도 후회하지 않아요. 당신을 사랑했던 그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이었으니까요. 수진아, 이제 곧 당신을 만나러 가겠다는 약속. 어디로요? 어디서 만나나요? 아니, 어쩌면 저 세상에서도 만나지 못할지 모르겠다는 불안.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꼭 만날 거예요. 하지만 괜찮다는 위로.
내 마음속에 당신이 살아있는 한 나는 행복했다는 고백. 나도요. 내 마음속에 당신이 살아있는 한 나도 행복했어요. 당신과 함께했던 그 짧은 시간들이 내 평생을 지탱해 주었다는 고백. 나도 그랬어요. 당신과의 기억이 나를 살게 했어요. 행복해달라는 부탁. 나를 잊고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달라는 간절한 바람. 못 잊어요. 어떻게 잊나요?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라는 유언. 알았어요. 노력해 볼게요. 사랑한다는 고백. 40년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나도 사랑해요. 40년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당신의 준혁이라는 서명. 당신의 수진이. 편지를 다 읽었습니다. 마지막 문장까지. 마지막 점까지. 나는 소파에 앉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40년. 우리는 40년을 사랑했습니다. 만나지 못하면서도, 함께하지 못하면서도, 이게 사랑일까요? 이렇게 아픈 것이 사랑일까요? 하지만 동시에 느꼈습니다. 따뜻함을. 준혁 씨가 나를 사랑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아니, 어느새 새벽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편지를 읽었습니다. 40년의 편지를, 40년의 사랑을, 편지들을 조심스럽게 정리했습니다. 날짜 순으로, 준혁 씨가 살았던 순서대로, 고맙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의 마음 잘 받았다고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민우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졸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4시였으니까요. 박수진이라고 자신을 밝혔습니다. 편지들을 모두 읽었다고 말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신 아버지 묘소가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찾아뵙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후 그가 알려주겠다고 자신이 모시고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준혁 씨를 만나러 갈 것입니다. 40년 만에 마지막으로 그날 아침 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고 화장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정성스러운 차림새였습니다. 준혁 씨의 편지들을 작은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남편 민수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첫사랑을 만나러 간다고 이해해 주겠냐고 말했습니다. 사진 속 민수는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좋은 사람이었다고, 정말 좋은 남편이었다고, 고마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에 손을 대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우가 서 있었습니다. 준비되었냐는 물음에 가자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차로 향했습니다. 차가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젯밤 편지들 읽으시면서 많이 우셨냐고. 나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40년이 한순간에 지나가는 것 같았다고. 아버지께서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셨다는 민우의 말에 나는 알고 있다고, 편지에서 느껴졌다고 대답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우 씨는 원망하지 않냐고, 나 때문에 부모님이 그랬는데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우는 아니라고, 나의 탓이 아니라고,
오히려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분을 만나니 이해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의무를 다하셨다고 좋은 아버지셨고 책임감 있는 남편이셨지만 행복해 보이진 않으셨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민우는 아니라고, 누구도 사랑을 선택할 수 없다고, 시대가 환경이 그랬던 거라고 위로했습니다. 공동묘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차가 주차장에 멈췄습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먹구름이 끼어 있었습니다. 비가 올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민우는 일기예보에도 그랬다고 우산 가져오셨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묘지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민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묘는 조용한 곳에 있다고, 아버지께서 원하셨다고. 나는 그렇냐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묘지 사이를 걸었습니다. 가을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발소리만이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조용한 언덕 위에 깔끔하게 관리된 묘가 있었습니다. 비석에 강준혁 지묘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준혁 씨라고 부르는 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가 나를 부축했습니다. 천천히 하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 하지만 그 아래 그가 있다는 것을, 40년 만에 다시 만난다는 것을. 가방에서 준혁의 편지들을 꺼냈습니다. 비석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준혁 씨라고, 나 수진이라고 말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편지들을 모두 읽었다고, 40년 동안 써주신 편지들을 다 읽었다고 말했습니다. 비석에 이마를 댔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돌의 감촉. 하지만 그 너머 그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고, 나를 잊지 않아줘서 고맙다고, 평생 사랑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민우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자신이 쓴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나도 준혁 씨에게 편지를 썼다고, 어젯밤에 썼다고 말하며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준혁 씨, 당신의 편지들을 받았다고, 40년의 무게가 느껴지는 편지들이었다고 읽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낙엽이 흩날렸습니다. 나도 당신을 잊지 못했다고, 다른 남자와 결혼했고 아이도 낳았지만 마음속 한구석에는 늘 당신이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1988년 웨딩드레스를 입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억지 미소를 지었던 날. 행복해야 하는데 눈물이 났던 날. 1990년 딸 은지를 출산한 날도 떠올랐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은 공허했던 날. 민수 씨는 좋은 남편이었다고, 최선을 다해 나를 사랑해줬다고, 하지만 미안하게도 내 마음은 완전히 그에게 가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 씨, 우리 참 어리석었다고, 서로 사랑하면서도 함께하지 못했으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우가 우산을 펼쳐 나의 위로 가져다 댔습니다. 마치 40년 전 준혁 씨가 우산을 씌워주던 것처럼. 나는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는다고, 당신을 사랑했던 그 시간들은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들이었으니까 라고 읽었습니다.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내 마음속에 당신은 여전히 25살의 청년이라고,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주던 그 따뜻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1985년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비 내리던 캠퍼스, 우산 하나를 나눠 쓰고 걷던 우리, 어깨를 적시며 웃던 준혁 씨. 비가 더 세게 내렸습니다. 나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준혁 씨, 이제는 보내드리겠다고, 40년 동안 꽁꽁 묶어두었던 그 사랑을 이제는 보내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눈물과 빗물이 뒤섞였습니다. 당신도 이제 편히 쉬라고, 더 이상 후회하지 말라고, 우리 사랑은 짧았지만 진실했으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편지를 비석 앞에 놓았습니다. 안녕히 준혁 씨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라고 말했습니다. 비석에 입을 맞췄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돌. 하지만 그 아래 그가 있었습니다. 40년을 기다렸던 그가. 나는 일어서려 했습니다. 민우가 부축했습니다. 그때 비석 옆에 놓인 작은 꽃병을 발견했습니다. 시든 꽃이 꽂혀 있었습니다. 이 꽃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민우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부탁하셨다고, 매주 이 꽃을 갈아달라고 하셨다고 대답했습니다. 무슨 꽃이냐고 물었습니다. 코스모스라고, 내가 좋아하는 꽃이라고 하셨다고 민우가 말했습니다. 코스모스를 쓰다듬었습니다. 1985년 가을, 준혁 씨가 코스모스 한 다발을 들고 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수진 씨 이거 라고 말하던 그 코스모스라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꽃인데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던 나. 당신에 대해선 다 안다고 웃던 그 가방에서 준비해온 코스모스 한 다발을 꺼냈습니다. 나도 준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시든 꽃을 빼고 새 꽃을 꽂았습니다. 예쁘냐고 준혁 씨에게 물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코스모스가 흔들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비가 조금 약해졌습니다. 나와 민우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둘은 한참 말없이 비를 바라봤습니다. 어떠냐고, 조금 후련하냐고 민우가 물었습니다. 나는 그렇다고, 40년 만에 제대로 된 이별을 한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라고 민우가 말했습니다. 나는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고맙다고, 당신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이뤄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민우는 아니라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준혁과 나의 사진. 이 사진은 준혁 씨와 마지막으로 찍은 거라고, 40년 동안 간직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우는 사진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때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였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이 사진도 준혁 씨에게 돌려드려야겠다고 말하며 다시 묘로 향했습니다. 사진을 비석 앞에 놓았습니다. 준혁 씨, 우리의 추억 여기 둔다고, 이제 당신과 함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행복하라고, 준혁 씨, 나도 이제 행복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쳤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 나와 민우는 함께 걸었습니다. 내 걸음이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민우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뭐 하실 계획이냐고. 나는 오래전에 꿈꿨던 것들을 다시 시작해 볼까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것들이냐고 민우가 물었습니다. 작가가 되고 싶었다고, 젊었을 때 그랬다고, 준혁 씨도 응원해줬었다고 말했습니다. 멋지다고, 꼭 이루시길 바란다고 민우가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그리고 민우 씨도 행복하라고 말했습니다. 차가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이번에는 햇살이 밝았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안녕, 준혁 씨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여전히 준혁의 편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편지들을 정리해 특별한 상자에 넣었습니다. 이제 이 추억들을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하지만 더 이상 매달리지는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상자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빈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비가 내렸다는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그날처럼 이라고 이어 썼습니다. 손이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는 문장. 오래 전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라고 적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나는 여전히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쌓인 원고들. 표정은 집중되어 있지만 평온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출판사 편집자라는 소개가 들렸습니다. 문학과 지성사 편집부라고 했습니다. 보내준 원고를 정말 감동적으로 읽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출판을 진행하고 싶다고, 한번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겠냐고 편집자가 물었습니다. 나는 좋다고,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준혁 씨 봤냐고, 드디어 작가가 됐다고 중얼거렸습니다. 6개월 후 봄이 왔습니다. 작은 서점에서 그날의 비, 그리고 편지 한 장이라는 제목의 책 출간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나는 독자들 앞에서 책을 낭독했습니다. 사랑은 때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랑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니라고 읽었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사랑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고, 이루어지지 못했기에 더욱 아름다웠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뒷자리에 민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민우가 다가왔습니다. 축하한다고, 정말 감동적인 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우 씨가 와줬다고,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이렇게 아름답게 써줘서 감사하다고 민우가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나를 위해서이기도 했다고, 이 책을 쓰면서 정말로 준혁 씨를 보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라고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공원을 함께 걸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준혁 씨의 묘에 요즘도 자주 가냐고 물었습니다. 민우는 그렇다고, 매주 코스모스를 갈아들이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에 같이 가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민우는 물론이라고, 아버지도 좋아하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서 준혁 씨가 보고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민우는 그럴 거라고, 분명히 그럴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나와 민우는 함께 묘를 찾았습니다.
나는 새 코스모스와 자신의 책을 가져왔습니다. 비석 앞에 섰습니다. 준혁 씨,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책을 비석 앞에 놓았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책으로 썼다고 많은 사람들이 읽고 감동했다고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책장이 펄럭였습니다. 준혁 씨 덕분이라고 당신의 사랑이 나를 다시 글을 쓰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새 꽃을 꽂았습니다. 이제는 슬프지 않다고 당신을 사랑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비석에 손을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준혁 씨, 언젠가 나도 당신 곁으로 갈 거라고 그때는 다시 만나자고 말했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나는 여기서 열심히 살겠다고 당신이 원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1년이 더 흘렀습니다. 나는 새로운 원고를 쓰고 있었습니다. 첫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이제 두 번째 책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준혁과의 사진이 작은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진은 나를 슬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 씨, 잘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다시 원고에 집중했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서 젊은 여성 독자를 만났습니다. 그녀가 물었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도 의미가 있냐고.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물론이라고 사랑의 가치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있다고 그 순간의 진심, 설렘, 아픔, 모든 것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냐고 그녀가 물었습니다. 아프다고 하지만 그 아픔조차도 삶의 일부라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아픔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변한다고 말했습니다. 비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그날의 비처럼. 하지만 이제 나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비가 온다고 준혁 씨에게 말했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비가 그칠 때쯤 무지개가 뜰 거라고 말했습니다.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떴습니다. 나는 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코스모스가 빗물을 머금고 더욱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준혁 씨, 보라고 무지개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저 무지개 같았다고 짧았지만 눈부시게 아름다웠다고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코스모스가 흔들렸습니다. 고맙다고 준혁 씨, 나를 사랑해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안녕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석에 마지막으로 손을 대고 돌아섰습니다. 저녁, 나는 딸 은지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은지가 물었습니다. 엄마 다음 책은 언제 나오냐고. 곧이라고 이번에는 더 밝은 이야기라고 대답했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밝아지신 것 같다고 예전보다 그렇다고 은지가 말했습니다.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냐고 그건 이제 과거를 정리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첫사랑분 이야기냐고 은지가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밤 서재에서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로 준혁 씨를 만난 지 정확히 40년이 됐다고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난 지는 2년이 됐다고 적었습니다. 펜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는 그를 떠올릴 때 슬픔보다는 감사함이 먼저 든다고 그와의 사랑이 나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으니까
라고 적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나는 혼자 벚꽃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준혁 씨, 행복하라고, 나도 이제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가운데 앞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지 형태를 바꿀 뿐이라고, 아픔에서 추억으로, 그리움에서 감사함으로,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살아있게 한다고. 이 이야기는 이루어지지 못한 모든 사랑들에게 바칩니다.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깊고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니까요. 4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 다시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이지만 그래서 더욱 아름답고 진실했던 사랑. 준혁과 수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함께하지 못해도, 만나지 못해도 그 마음이 진실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잊지 못하는 첫사랑이 있나요?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